지하실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이른둘의 시아버지는 한 달 넘게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 지하실 문을 잠그고 사라지는 며느리. 문틈으로 향 냄새가 새어나오고 보고 싶어요라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십 근의 고기를 사가고 두툼한 현금 봉투를 몰래 건네는 모습. 그날 밤 몰래 훔친 열쇠로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려서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영호는 요즘 들어 며느리의 행동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 9시만 되면 며느리 선주는 어김없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정확히 30분쯤 지나면 선주는 거실을 가로질러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그 손길이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엔 그냥 집안일을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실에는 김장독도 있고 오래된 세탁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지하실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꼭 잠갔습니다. 안에서 찰칵하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안에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영호는 72의 나이에도 잠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아침 식사 준비는 늘 며느리가 했기에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일과를 관찰하게 되었죠. 선주가 지하실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지하실이 습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두덩이 붉게 부어 있었고 코끝도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한바탕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죠. 어떤 날은 표정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빛이 어딘가 멍하니 풀려 있었어요. 그럴 때면 선주는 영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거나 빨래를 개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선주의 패턴은 정확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 9시 30분, 오차는 기껏해야 5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1시쯤이면 다시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선주가 지하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영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선주야. 선주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네, 아버님. 요즘 아침마다 지하실에 내려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니? 선주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정리할 게? 네. 오래된 물건들이 많잖아요.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리를 하는데 왜 매일 1~2시간씩이나 걸릴까요? 게다가 왜 그렇게 눈이 붓고 표정이 상기될까요? 그래도 매일 그렇게 오래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지하실이 춥고 습한데.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서요. 금방 끝낼게요. 선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추워서 그런 걸까요? 그날 이후로도 선주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9시 30분이면 지하실로 내려갔고 한두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영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우울증 같은 게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은 지하실 문 앞까지 가봤습니다. 선주가 안에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호는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지하실 계단 위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무슨 소리라도 들릴까 싶어 귀를 기울였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 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톤이 묘하게 절절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매일같이 지하실에 틀어박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선주가 또다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선주는 지하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영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선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찰칵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불안과 의심, 그리고 묘한 죄책감.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 선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참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도맡아 치렀습니다. 영호는 선주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어요. 아들이 그다지 훌륭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며느리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영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지하실 안에 있다는 것.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어요. 감나무 아래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나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곧 선주가 나올 것이고 또다시 그 붉게 상기된 얼굴과 젖은 눈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호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느리를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뒤덮듯이 영호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지하실로 내려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영호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처음엔 부엌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선주가 뭘 태우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지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냄새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지하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계단 위에 서자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향 냄새가 맞았어요. 그런데 단순한 방향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절이나 성당에서 맡을 법한 뭔가 의식용 향 같은 냄새였죠. 영호는 지하실 문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가늘게 연기가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회색빛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다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안에서 뭘 태우고 있는 걸까요? 왜 향을 피우는 걸까요? 영호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찰칵하고 채운 자물쇠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음성. 선주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톤이었죠. 영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며느리가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기도 했죠. 한참을 서 있다가 영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향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마치 무언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맡는 냄새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눈가가 붉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끝낸 사람처럼 안도감 같은 게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선주야. 영우가 불렀습니다. 선주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어요. 네, 아버님. 방금 향 냄새가 났는데 아래에서 뭘 태운 거니? 선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지하실이 좀 눅눅해서요. 습기 제거용 향을 피웠어요. 습기 제거용 향? 네. 요즘 곰팡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습기 제거라면 제습제를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향을 피울까요? 게다가 그 향은 단순한 방향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근데 너무 자주 피우면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선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선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맡았던 향 냄새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중얼거리던 목소리.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아침 9시 30분이면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향 냄새는 매번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연기도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영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습기 제거라는 말을 믿기엔 너무나 석연치 않았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가는 것도 문을 잠그는 것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호는 아들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요즘 집에 거의 없었어요. 출근하고 나면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술자리가 많아서 집을 비웠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늘 무심하게 대답했죠. 아버지, 선주가 알아서 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래.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원래 그렇게 집안일 열심히 하는 애잖아요. 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술도 전보다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도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영호는 아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괜히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지켜보기로 했죠. 며느리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주가 지하실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영호는 다시 한번 지하실 문 앞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죠.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도 진했어요. 영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선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워요. 정말 보고 싶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슬퍼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는 문 앞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누가 빨리 갔다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영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하실에서의 비밀스러운 행동, 향을 피우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호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선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표정은 평온했고 아들에게 반찬을 건네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 뒤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영호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영호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더 깊어졌어요.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울먹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왜 그렇게 빨리 갔냐고 말하던 그 간절한 어조가 밤마다 영호를 괴롭혔어요. 영호는 며느리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선주의 모든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이상한 점이 또 있지 않을까,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어느 날 오후 영호는 선주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목격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미소는 평소 아들에게 보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어요. 영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연락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주는 곧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남아있는 미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표정이 밝았습니다. 영호는 거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하실에서 그리워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과 연락하는 게 아닐까?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선주가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영호는 이번에도 문 앞까지 따라갔어요. 향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연기도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영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해요. 선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낮고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영호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애타게 말이죠. 영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지하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선주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죠. 마치 편지를 쓰듯이 아니면 일기를 쓰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 말하고 향을 피우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점점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눈가가 붉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평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해낸 사람처럼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호는 선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주야, 잠깐만. 선주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네, 아버님. 요즘 몸은 괜찮니? 얼굴이 자꾸 붓는 것 같아서.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잠은 잘 자고? 네, 잘 자요. 선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선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영호는 선주가 마당에서 전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영호가 있는 거실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영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누구와 만나는 걸까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선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하실에서 그리워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 전화로 만나기로 약속한 그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영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들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며느리가 외출하는 걸 봤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선주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어요. 어디 가니? 영우가 물었습니다. 선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시장 좀 다녀올게요, 아버님. 시장에 뭐 살 게 있어? 저녁 반찬 재료 좀 사려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시장을 가는데 왜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할까요? 평소엔 그냥 나가던 사람이 말이죠. 선주가 나간 뒤 영호는 창가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주는 골목 끝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영호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시장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2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시장에 다녀온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표정은 밝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응, 수고했어. 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의심이 꿈틀거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시장만 다녀온 걸까?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닐까? 그날 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지하실에서의 비밀스러운 행동,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 전화 통화, 그리고 외출.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아들은 무관심하기만 하고 영호는 혼자였습니다. 이 의심과 불안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지 2주일쯤 지났을 때 영호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시장 근처에서 선주를 봤어요.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다른 손에는 흰색 봉투를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재빨리 가게 앞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주는 주변을 살피듯 두리번거리더니 그 흰 봉투를 가방 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뭘 산 걸까요? 왜 그렇게 숨기듯이 가방에 넣는 걸까요?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선주가 골목 안쪽으로 사라진 뒤 영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에서의 비밀스러운 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 전화 통화, 그리고 이제는 몰래 뭔가를 사는 모습까지.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면 그 봉투를 어디에 둘까요? 혹시 지하실로 가져가는 건 아닐까요? 1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만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흰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방 안에 넣어둔 모양이었죠.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선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선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며느리의 가방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가방은 현관 옆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영호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선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들에게 반찬을 건네고 물을 따라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영호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영호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 은행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선주는 손에 현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 봉투를 재빨리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영호는 또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선주는 은행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이 있는 쪽과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집에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저 현금은 뭘까요?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영호는 며느리를 따라가 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곤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들고 어디론가 간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현금 봉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쓴 걸까요?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갔다 오니?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은행 좀 다녀왔어요. 은행에? 네, 공과금 내야 해서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공과금을 내는데 왜 그렇게 두툼한 현금이 필요할까요? 게다가 은행에서 나와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 건 또 뭘까요?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추궁하면 오히려 경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날 밤 영호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선주가 요즘 돈 쓸 일이 뭐 있니?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돈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좀 찾던데. 아, 생활비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비치고는 좀 많아 보이던데.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주가 알아서 잘하는데 뭐. 아버지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역시나 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아침 9시 30분이면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고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평소보다 옷을 단정하게 입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영호는 창가에서 며느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선주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2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뭘 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영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몰래 뭔가를 사고 어디론가 가는 것,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영호는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이제 단순한 불안을 넘어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며느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무엇을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불안과 의심 속에서 영호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영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영호를 짓눌렀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영호는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 안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편지지 같았어요. 영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맞춰보니 글씨가 보였어요.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선주의 글씨 같았죠. 미안해요. 첫 번째 조각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다른 조각을 찾았어요. 두 번째 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려던 걸까요? 그리고 왜 찢어서 버린 걸까요? 더 많은 조각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너무 작게 찢어져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그 몇 개의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종이 조각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두 문장이 영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며느리가 대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뒤 영호는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정육점 주인 박 씨와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들은 내용이었어요. 영호 씨, 며느리분이 요즘 고기를 많이 사가시던데요. 고기를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세요. 그것도 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놀라서 물었어요. 얼마나 사가는데요? 한 번에 3, 4근씩은 사가시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가리지 않고요. 3, 4근씩이나요? 영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찬으로 조금 해먹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3, 4근씩 사간다니. 네, 제사 지내시나 싶을 정도예요. 혹시 친정에 갖다 드리시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사서 어디에 쓰는 걸까요? 친정에 갖다 준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가 시장을 다녀올 때마다 들고 오는 봉지를 유심히 봤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평범한 장바구니만 들고 왔습니다. 고기를 산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영호는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습니다. 고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금만 있었어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산 고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을 지켜본 끝에 영호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지하실에 가져가는 게 아닐까? 며느리가 매일 한두 시간씩 머무는 그곳에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영호는 며느리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선주는 장바구니와 함께 큰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주는 먼저 장바구니를 부엌에 두고 그 큰 봉지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며느리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안에서 찰칵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선주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봉지만 들려 있었어요. 영호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지하실에 가져다 놓은 게 틀림없었어요.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향을 피우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울고 고기를 가져다 놓고 모든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해 보기로요. 선주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선주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영호는 먼저 밖으로 나가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선주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영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선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는 것 같았어요. 영호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나서 선주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영호도 서둘러 내렸어요. 며느리는 큰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선주가 멈춰선 곳은 성당이었습니다. 높은 첨탑이 솟아있는 오래된 성당이었어요.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성당에 간다니. 선주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성당 문 앞까지 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주는 맨 앞 제단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영호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당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선주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서 선주가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지긋한 수녀님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당 마당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보였어요. 선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수녀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잠시 후 선주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수녀님에게 건네는 것 같았어요. 수녀님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는 듯 했지만 선주가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수녀님이 봉투를 받았어요.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수녀님에게 돈을 주고 있었어요. 저 봉투 안에는 분명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은행에서 찾은 그 현금 말이죠.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선주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영호는 멀리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성당에 다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수녀님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무슨 일에 연루되어서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를 미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편지 조각에 쓰인 미안해요, 사랑해요. 정육점에서 꾸준히 사가는 수십 근의 고기, 지하실로 가져가는 물건들, 성당에서 수녀님에게 주는 돈,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호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알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당에서 며느리를 목격한 뒤로 영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수녀님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무슨 문제에 휘말려서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닐까? 영호는 며느리를 한 번 더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며느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선주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었어요. 아버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시장 좀 다녀오려고요. 선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번처럼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걸. 선주가 집을 나선 뒤 영호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따라 나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며느리가 보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선주는 이번에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는 것 같았어요. 영호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이번엔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버스 안에서 선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연락하는 걸까요? 영호는 목을 길게 빼고 봤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40분쯤 지나서 선주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영호도 서둘러 내렸어요. 이번엔 지난번과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택가 같은 곳이었어요. 선주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영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골목이 좁아서 들킬 위험이 컸습니다. 담벼락에 붙어서 며느리가 멈추면 재빨리 몸을 숨겼죠. 선주가 멈춰선 곳은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대문 위에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영호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선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선주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담벼락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저 집에 왜 가는 걸까요?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영호는 근처 골목 모퉁이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1시간 30분쯤 지나서 대문이 열렸습니다. 선주가 나왔어요. 손에는 들고 갔던 큰 가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문까지 나와서 선주를 배웅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선주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포옹을 나눴어요. 잠시 후 선주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며느리가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주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영호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주가 도착한 곳은 또다시 성당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성당이었어요. 높은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선주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이번엔 조금 더 대담하게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선주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한참 후 지난번에 봤던 그 수녀님이 나타났습니다. 수녀님은 선주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성당 한쪽 상담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당 마당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선주가 나왔습니다. 수녀님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성당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선주가 또다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녀님에게 건넸어요. 이번에도 수녀님은 사양하는 듯 했지만 선주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수녀님이 봉투를 받았어요. 영호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또 돈을 주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무슨 일에 연루되어서 계속 돈을 주는 걸까요? 수녀님과 헤어진 선주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영호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호는 며느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도 했어요. 집 근처에서 내린 선주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호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간 뒤에야 따라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선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영호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를 하루 종일 미행한 것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지쳐 있었습니다. 영호는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한옥집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큰 가방을 두고 왔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서 수녀님에게 또 돈을 건넸어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를 몰래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문제에 휘말려서 돈을 계속 주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영호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영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만약 오해라면 어쩌죠?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돈을 쓰고 있었고 어딘가에 큰 가방을 두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영호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며느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영호를 짓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부터 사흘 정도 부산 출장 가야 해요. 부산에? 네,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금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비우는 사흘. 그 시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출장을 떠났습니다. 선주는 현관까지 나와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응, 잘 있어. 아버지 잘 모시고. 걱정 마요. 아들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호와 선주 단둘만 남았어요.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곧 지하실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한두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 겁니다. 예상대로 9시 30분이 되자 선주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찰칵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꼭 지하실 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열쇠요. 영호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옷장, 서랍장. 어디에 열쇠를 두었을까요? 영호는 화장대 서랍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이 들어 있었어요. 영호는 불편한 마음에 재빨리 서랍을 닫았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손수건, 스카프, 장갑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가 보였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지하실 열쇠일까요? 영호는 열쇠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영호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열쇠를 가져간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주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눈가가 붉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선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선주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집안일을 했어요. 영호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주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호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며느리가 잠들면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어요.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10시쯤 되자 선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편히 쉬어라. 영호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첫 번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열쇠를 시도했습니다. 역시 안 맞았습니다. 세 번째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영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영호는 멈춰 섰어요. 며느리가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문을 조금씩 더 열었습니다. 지하실 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벽에 붙어 있는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켰어요. 환한 불빛이 지하실을 비췄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탁자 위에 촛대가 놓여 있었고 꺼진 촛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향로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시든 국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단 뒤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봤습니다. 영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선주의 시어머니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영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제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추모하는 것. 매일 아침 이곳에 내려와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영호는 제단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가 놓여 있었고 과일도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 같았습니다. 제단 옆 작은 탁자 위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선주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님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제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어머님 생각하면서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머님 맛은 안 나요. 어머님 손맛이 그리워요. 영호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이곳에 와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편지들도 봤습니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몇 개월 동안 써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아내에게 쓴 것들이었어요. 영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살아생전 며느리를 끔찍이 아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어요.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이곳에서 추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 불안, 두려움이 모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영호는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다시 며느리 방 서랍에 돌려놓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아내에게도 미안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붉은 눈, 상기된 표정, 모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지하실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재단, 그리고 며느리가 쓴 수백 통의 편지들. 거실로 나왔을 때 선주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영호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영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몰래 지하실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영호는 며느리를 계속 힐끗거렸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반찬을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주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너 요즘 힘든 일 없니? 선주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말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선주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서 감추려 했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가 되면 스스로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평소처럼 지하실로 향했어요. 영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선주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영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본 편지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아내에게 쓴 그 간절한 글들. 영호는 더 읽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아내에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선주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눈가가 붉었어요. 영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영호는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후였어요. 이번에는 열쇠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더 쉬웠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재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새로 놓인 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갈아놓은 거겠죠. 영호는 편지들이 놓인 탁자로 갔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직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어머님이 떠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 부엌에서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어머님, 왜 그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엄마 같았어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요. 넌 내 딸이라고, 아들보다 더 의지가 된다고.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영호는 몰랐어요.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오늘 남편이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화도 나고 서러웠어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저를 다독여 주셨을 텐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영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걸 영호도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께서 제게 이상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지하실에 내려오는 걸 수상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을 추모하는 걸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조용히 어머님을 기억하자고.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자신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내는 영호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기일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없이 1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아버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지켜달라고. 어머님의 부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자신을 부탁했다니. 그리고 며느리는 그 부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탁자 구석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며느리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영호는 놀라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선주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쓴 편지였어요.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해. 너에게 이런 짐을 남기고 가서. 하지만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영호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통장 하나를 남겨.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모았고 공방에서 바느질하고 반찬 팔아서 번 돈도 넣어뒀어.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 우리 남편은 착하지만 돈 문제는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하거든. 이해해줘.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비밀로 돈을 모았다니. 그것도 평생 동안. 이 돈을 너에게 맡겨. 아들에게는 주면 안 돼. 우리 아들 성격 너도 알잖아. 술 마시고 돈 쓰고 책임감이 없어. 너만 믿을 수 있어. 너는 내게 딸이었어, 선주야.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니. 이 돈으로 3가지를 부탁해. 첫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교회나 성당에 기부하거나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 둘째, 남편을 잘 돌봐줘. 우리 남편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외로워할 거야. 셋째, 우리 아들을 지켜줘. 비록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너의 남편이잖아. 끝까지 함께 해줘.
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선주야, 나를 기억해줘. 가끔 내 생각을 해줘.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짜 딸처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고 갔다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성당에 간 것도, 수녀님에게 돈을 준 것도, 한옥집을 찾아간 것도 모두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며느리는 아내의 뜻을 받들어 조용히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영호는 한참을 지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며느리가 쓴 편지들도 더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시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며 가족을 돌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영호는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영호는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알면 안 됐습니다. 자신이 몰래 편지를 읽었다는 걸.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제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해야 할까?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며느리를 더 잘 대해야겠다고. 아내가 그렇게 아꼈던 며느리를 자신도 딸처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주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지를. 선주야, 아침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영호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선주는 잠깐 놀란 듯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지. 선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선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별 말씀을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영호는 며느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영호를 힐끗 쳐다보는 게 시아버지의 달라진 태도가 신기한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평소처럼 지하실로 향했어요. 영호는 거실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지하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편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요. 내 남편을 부탁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 너는 내게 딸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가족을 맡겼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부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요. 영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심지어 범죄자 취급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가장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1시간 반쯤 지나서 선주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눈가가 붉었어요. 영호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주야. 네, 아버님.
너 요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돼. 내가 들어줄게. 선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혼자 힘들어하지 마. 가족끼리 서로 의지해야지.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감추려 했지만 영호는 봤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선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저녁 영호는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후였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고 싶어서였습니다. 지하실 불을 켜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호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선주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선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영호는 아내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돈을 모았어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그리고 부업으로 번 돈을 모아서요. 공방에서 바느질하고 반찬 팔아서 번 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영호는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걸, 남편 몰래 돈을 모았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을 며느리에게 맡겼다는 걸, 아내가 아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은 이유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술을 마시고 도박도 했어요. 책임감도 없었죠.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선택했던 겁니다.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느리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단 옆 탁자에는 며느리가 쓴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중 몇 통을 더 읽어봤어요. 어머님, 오늘 성당에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왔어요. 가난한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성당에서 수녀님에게 돈을 준 것도, 한옥집 할머니를 찾아간 것도 모두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많이 샀어요.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일이잖아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영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를 많이 산 이유가 이거였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던 일을 며느리가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요즘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실에 자주 내려오는 걸 수상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걱정돼요. 혹시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영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없이 1년을 버텼어요. 어머님이 제게 부탁하신 3가지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버님을 모시고, 남편을 지키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머님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머님은 저를 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진짜 딸처럼 어머님의 뜻을 이어갈게요. 영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정말 훌륭해. 당신이 그렇게 아낀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나도 이제부터 선주를 딸처럼 아낄게. 당신이 부탁한 대로 말이야. 영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이 집의 진짜 기둥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새벽이 되어서야 영호는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겠다고, 며느리가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를 지켜주겠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을 지키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걸어왔어요. 영호는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일까요? 영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걸. 며느리 선주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 집의 진짜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며느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왔어요. 영호는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며느리가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9시 30분이 되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추모할 겁니다.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응원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선주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여보. 힘들었죠? 응, 피곤하네. 아버지는 거실에 계세요.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응, 출장 잘 다녀왔니? 네, 그럭저럭요.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영호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출장 다녀온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호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고 더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주야,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 좀 할까? 네. 아버님이요? 응, 너랑 같이 좀 걷고 싶어서. 선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산책을 제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버님. 두 사람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낙엽이 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주야. 네, 아버님. 너 시집와서 고생 많았지. 선주는 멈춰섰습니다.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영호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은 아니야. 술도 마시고 집안일에도 무심하고 너한테 미안해.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딸이야. 우리 집 딸. 영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나도 알아. 그리고 너도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선주는 놀라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계속해. 우리 집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 나도 고마워. 선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영호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이제 혼자 참지 마. 나도 있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낙엽 위에서 서로를 꼭 안은 채로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가 지하실로 내려갈 때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호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네. 어디요? 지하실. 우리 집사람한테 인사 좀 하고 싶어서.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아버님. 두 사람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선주가 문을 열자 재단이 보였어요. 아내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재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주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내를 추모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왔어. 늦어서 미안해. 영호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봤어. 그리고 당신이 남긴 부탁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도 알아. 나도 이제부터 잘할게. 선주를 딸처럼 아낄게. 선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추모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아내를 기억했어요. 선주가 준비한 과일과 꽃을 보며 영호는 며느리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이제는 알아주시니까요. 영호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우리 집사람이 너한테 뭘 부탁했니?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을 제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3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버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지키라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가고 고기도 사고 그런 거였구나. 네. 어머님이 하시던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영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도울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함께 해준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영호는 며느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당에도 같이 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함께 했어요. 할머니 댁에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영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님도 오셨어요? 네, 이제 저도 함께 하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영우와 선주는 할머니에게 쌀과 반찬을 전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보며 영우는 아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우와 선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아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며느리한테 잘해라.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선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데 그걸 알고 고마워해야지.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집안일 안 하는 거 다 알아. 앞으로는 좀 잘해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고 일찍 들어왔어요. 며느리에게도 좀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어요. 영우와 선주는 매일 아침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 아내를 추모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선주도 행복해하고 나도 행복해. 당신이 남긴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 영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선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며느리 선주는 이제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 영우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영우 자신도 변했습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던 모습에서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네, 아버님. 선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주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어요. 네 식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식탁 위에 가득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에게 선주를 남겨줘서, 그리고 가르쳐줘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는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그런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